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에요.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고 시댁 분위기는 한마디로 요즘 세상과는 거리가 멀어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몸에 밴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안이랄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들 치고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집이라는 겁니다. 말은 점잖게 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출근해서 집에 없는 날이면 시댁 식구들이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연락 한 통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누군가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걸 보면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겪어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그날따라 화장대 위에 있던 향수가 사라졌더군요. 처음엔 내가 어디 두었나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 SNS에 제 향수 사진이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모든 걸 알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 향수 가져갔어? 그랬더니 신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군요. 언니 화장대에 화장품이 넘쳐나길래 한 개쯤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그 말투가 정말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 같았거든요. 저는 차분히 그건 내 물건이야. 다음엔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지만 신우는 웃으며 예민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걸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옆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마라. 그 말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게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니요.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이 제 공간에 들어오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불안했어요. 집이 더 이상 제 공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놔두자니 마음이 불편했죠. 그 불편함을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에게 피해주는 걸 싫어하고 판단도 냉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시누이의 행동을 이야기하며 불쾌하다고 하면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가족이잖아. 그런 일로 일을 키우지 마. 심지어 같은 여자끼리 이해 좀 해줘. 그리고 내가 새로 산 것도 아니잖아. 그냥 쓰던 거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렸는지 몰라요. 문제는 그게 향수 한 병이 아니었거든요. 제 물건, 제 공간, 제 경계가 무너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는 말로 넘기려 했죠. 남편은 자신이 가족 사이의 중재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단지 방관자였어요. 신우가 한 행동을 말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일을 키우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게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일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의 무심함이 시어머니의 말보다 더 상처로 남더군요. 저는 원래 성격이 좀 괄괄한 편입니다. FM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면 그냥 넘기지 못하고 사람으로서 기본 예의가 없는 행동을 보면 꼭 짚어서 알려줘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성격이 문제처럼 취급되더군요. 시댁 식구들은 개념이란 게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도 그걸 지적하면 오히려 예민하다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 초엔 그런 상황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댁과 싸울 수도 없었죠. 그때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지만 그 기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상처받는 일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꾹 참고 넘겼어요. 성격상 바로 따지고 싶었지만 괜히 또 싸움 된다는 생각에 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제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신혼집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온 일을 겪고 나서는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제 공간이라고 그렇게 말하자 시댁 분위기가 싸해졌지만 그 뒤로는 적어도 몰래 들어오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별별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신우가 집에 들러서 아버님 와이셔츠 3장을 들고 왔습니다. 언니 이거 아빠 옷인데 한번 다려봐요.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진지했어요. 언니가 친정에서 신부 수업을 얼마나 잘 받고 시집 왔는지 내가 한번 보려고요. 그러면서 웃더군요. 말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아빠 와이셔츠 다려본 적 없잖아요. 꼭 이렇게 내가 시켜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와이셔츠는 어머님이 다리셔야죠. 왜 내가 해요?
그러자 신우의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금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그럼 그게 며느리 태도예요? 말이 점점 커졌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미쳤나? 약 먹을 시간 지났어요? 끝단 정신 나간 소리가 통할 거라고 내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셔츠는 당연히 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싶어서 그래도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냥 다려드리지. 꼭 그렇게 따져서 이기려고 들어? 남편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넌 너무 따박따박 따지고 이기려고 해서 피곤해. 진짜 피곤하다고. 와, 정말 남편도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남편의 피곤하다는 말이 제게는 넌 틀렸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이 저한테 또다시 그냥 좀 참고 넘어가라 고 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식탁 의자를 들어 거실 쪽으로 던지더라고요. 의자가 공중에서 휙 날아가더니 소파 옆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치고 떨어졌습니다. 액자는 유리까지 깨졌고 그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멈춰 있다가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손질하던 야구 배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장식장 쪽으로 걸어가 남편이 아끼는 펴규어 진열장을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제가 소리쳤어요. 너 남자라고 힘자랑하냐? 어디 부인 앞에서 의자를 던져? 저 식탁 내가 혼수로 해온 거야. 나 성질 없는 줄 알아? 이걸로 너도 맞아볼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거실을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순간 남편이 얼굴이 굳더니 곧바로 태도를 바꾸더군요. 내가 돌았나 봐. 미안해. 그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때만큼은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진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엄마랑 누나가 너한테 뭐라고 하게 안 할게. 진짜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이렇게 늦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연락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롭다고 느꼈죠. 하지만 그 평화가 오래갈 리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댁이라는 곳은 늘 그랬거든요. 잠시 고요했다가도 언제나 문제는 다시 터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3개월쯤 뒤 시부의 환갑을 앞두고 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신우가 돈을 합쳐 300만 원을 드리기로 했고 여행은 저희 부부가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는 얼마 해줬냐? 누구네는 이번에 얼마 했다더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군요. 신우는 3살이나 어린데 저한테 반말을 했다가 존댓말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며 제 속을 긁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또 다른 고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패브릭 소파를 쓰는데 제가 가면 꼭 소파 커버를 벗겨서 세탁하라고 시킵니다. 얼룩을 손으로 빨아야 한다며 옆에 서서 감시하듯 보는 거예요. 처음엔 억지로 했지만 어느 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커버를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는 입꼬리를 올리며 요즘 며느리는 손에 물 안 묻히고 산다더니 언니가 딱 그렇네?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할 마음이 1도 없구나. 그 어린 신우는 저만 오면 꼭 무슨 일을 시킬까 연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힘들고 손 많이 가는 일만 골라서 시키더군요. 마치 팥쥐 엄마처럼요. 그렇게 시댁의 평화는 언제나 짧았고 싸움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늘 빈말이었어요. 결국 그 집안에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려는데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고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언니, 우리 아빠 환갑 때 300만 원 드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나 돈 없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 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태연하게 이어서 말하더군요. 저번에 네일아트 자격증 학원 등록하느라 돈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물론 한숨을 한번 쉬고 참고 대답했죠. 오빠랑 셋이 얘기했잖아. 아가씨랑 우리가 150만 원씩 내기로 하고 제주도 여행비는 우리가 따로 부담하기로 했던 거 기억하지? 그러자 신우는 귀찮다는 듯 웃으며 몰라요 몰라.
나 지금 국가고시 준비하느라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수강비도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오빠네가 알아서 해요. 정말 황당하더군요. 목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그 뻔뻔함이 놀라울 정도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나. 솔직히 깊은 빡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 앞두고 괜히 싸움 만들지 말자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럼 오빠 퇴근하면 같이 이야기해 볼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우의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뭐 이런 걸로 의논을 해요? 몰라 나 돈 없다니까요. 오빠네 맞벌이잖아요. 그냥 아빠 환갑 용돈은 오빠네가 다 내요.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말투에 깔린 비아냥이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를 박아넣는 그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게다가 맞벌이 하니까 너희가 다 내라는 말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신우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은 핑계를 만들고 책임은 언제나 남의 몫으로 돌렸죠.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참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이런 사람에게 내가 몇 번을 져주고 몇 번을 넘겨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머릿속 한구석에서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불같은 성격을 한 번쯤은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보자 하니까 이 어린 년이 싸가지도 없고 새언니를 아주 우습게 안 해?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제 목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야, 너 나한테 돈 맡겨놨어? 우리 처음부터 셋이 같이 상의해서 300만 원 내기로 했잖아. 우리가 맞이라 제주도 여행비도 따로 부담하기로 했고, 그런데 너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냐? 싸가지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게 뭐야?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잔말 말고 알바를 하든 내 물건을 팔든 어디서 빌려오든 150만 원은 내 몫이야. 약속은 약속이니까 같이 내. 그렇게 소리치며 전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신우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이따 집으로 와요.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어디서 무식하게 신우한테 반말하고 욕을 해요? 언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정교육 시켰어요? 그렇게 말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순간 피식 웃음이 났어요. 기가 막혀서요. 신우는 그 와중에도 피해자인 척을 했습니다.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죠. 잠시 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가 전화를 해서 울며 불며 난리를 쳤다고 했어요. 내 아내가 나한테 욕했다. 나 미쳐버리겠다. 저 여자랑 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했답니다. 남편은 그 말을 고스란히 옮겨왔습니다.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내 동생이 한 말이 다 사실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끝을 본다. 누가 됐든 걸리면 다신 안 본다. 저녁이 되자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말렸습니다. 그냥 가서 걔 마음 좀 풀어주고 사과하고 오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었죠. 대꾸도 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시댁 현관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와 신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째려봤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차가웠고 조롱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그래야 집에 들어올 수 있어.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요. 거실 안쪽에는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저를 노려보더군요. 남편은 제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방관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못 배운 년이 들어와서 집안꼴이 이게 뭐냐? 며느리 노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시댁 식구들 하나하나 이겨 먹으려 드는 버르장머리 없는 년. 그 말들이 현관을 울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는 눈물이 안 났어요. 대신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가더군요. 신우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언니 이제야 본색 드러내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막말, 신우의 비웃음, 남편의 침묵.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뒤섞여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시가 식구들은 제 학력과 집안을 걸고 모욕을 했습니다.
전문대를 나왔다는 이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친정에 남자가 없다는 이유로 저를 은근히 깎아내렸어요. 신우는 시어머니 옆에서 고개를 들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번엔 언니랑 오빠 이혼시킬 거야. 어차피 엄마도 언니 싫어하니까 잘 됐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사과해요. 나한테 먼저 해보라니까 하며 제 턱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제 됐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너희는 절대 모를 거야. 말끝이 가늘게 떨리더군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막말을 쏟아냈고 신우는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저는 더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신우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바닥에 내동댕이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쳤고 신우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머리채도 잡으려고 다가가니까 시어머니는 이제 그만 그래. 내 마음 다 알아. 이러면서 갑자기 태제 전환을 하더군요. 그 집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편은 그때서야 허둥지둥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데 오히려 더 서늘한 생각이 들더군요. 이 사람은 오늘도 내 편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집을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남의 편이 바로 따라와서 소리 지르며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 연락도 없었고 다음날 오전이 되어서야 문자가 왔습니다. 나 이제 너 같은 여자랑 못 산다. 너 진짜 미쳤다. 그 한 줄이 전부였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자 덕분에 제 결심이 더 확고해졌죠. 그동안 제 성질대로 하지 못하고 참고 살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참아야 하니까 결혼은 그런 거니까 스스로 세뇌하듯 버텨왔어요. 그런데 결국 시가에 쫓아가서 한바탕 싸우고 나니 몸은 멍들고 상처도 났지만 마음은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진심으로 속이 시원했어요.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랄까요. 오히려 늦게라도 터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엇보다 다행인 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도 없어요.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만약 신고까지 되어 있었다면 지금쯤 이혼 서류 들고 또다시 싸움 중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날 바로 짐을 챙겨서 차에 실었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 옷 몇 벌, 화장품 가방,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혼자 번 돈 통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친정이었어요. 이제는 거기만이 제 숨 쉴 곳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가는 동안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억울함, 분노, 허탈함,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번갈아 올라왔어요. 문득 거울을 보니 그동안 힘들게 웃어오던 제 얼굴이 낯설더군요. 하지만 그 얼굴 위로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 비쳤습니다. 진짜 제가 미혼 여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결혼은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시가 식구들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남편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인지 절대 모릅니다. 살아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해요. 결혼하고 최소 23년은 절대 혼인신고하지 마세요. 아이도 서두르지 마세요. 결혼 생활은 해봐야 현실이 어떤 건지 드러나니까요. 남자가 꼬드겨서 하자 해서 결혼해도 막상 좋은 꼴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길어야 6개월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현실입니다. 남편은 어느새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어 있죠. 저요? 이제는 남자라는 존재가 징그럽고 지긋지긋합니다. 시가 식구들과 얽혀서 좋은 일 생긴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괜히 신경만 쓰이고 나만 손해였죠. 이제는 알겠어요. 능력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 시간 지키고 내 마음 상하지 않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누군가에게 맞추고 이해시키려 애쓰는 그 시간에 차라리 나를 챙기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요, 누가 뭐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 말로만 풀고 왔다면 지금쯤 분해서 숨도 못 쉬었을 거예요. 물론 몸에는 멍이 남았지만 제 마음은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지난 3년이 너무 아깝지만 그 시간을 통해 확실히 배웠습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걸요. 이제는 엄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녀 같은 우리 엄마, 내가 이런 일 겪은 거 알면 얼마나 놀라실까 싶어요. 그래서 당분간 아무 말도 안 하려고요. 다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결혼 같은 거 절대 하지 말자고요. 마지막으로 제 글을 읽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말하고 싶어요.
결혼은 신중하게, 사람은 오래 지켜보고 선택하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